모든 나라들이 돈을 찍어대고 있지만 사실 국제적으로는 종이, 한국에 원하는 국제적으로 완전히 종이죠. 미국 국채를 산다는 거는 구조적으로 적자를 보는 투자인 거예요. 절대로 그 구조적인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정기적으로 오거든요. 옛날에 금으로 거래를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때를 이제 경제학에서 이상한 말로 번역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가격 정화 플로우 메커니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물가에 따라서 각국 사이에 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태계 조정처럼 자연스럽게 조정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폐를 종이돈을 빼고 금만 가지고 생각해보죠. 종이돈은 금의 다른 표현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어떤 이유로 뭐 물건을 잘 만들거나 해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돼요. 그러면 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금이 들어왔는데 이 나라가 뭐 갑자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것도 아니고 쓰는 건 비슷해요. 거래는 비슷한데 금의 양이 증가했죠. 그럼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상승하죠.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수출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시 수출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가요. 그러면 금이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물가는 다시 내려갈 겁니다.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보는 생태계하고 똑같이 움직이죠. 각 나라들이 중앙은행이 돈 찍고 정부가 재정정책 써가지고 경제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 금의 지배를 받고. 미국에서 1907년에 아주 심각한 공황이 생겨요. 주가 50% 폭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야 미국 의회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영국하고 한판 하자. 더 이상 영국에 끌려다니지 말자. 독립하자. 경제적으로. 금을 우리도 갖자. 미국 중앙은행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연방 준비 제도래요. 리저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 뭘 준비하지? 리저브예요. 보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FRB는 뭐냐면 통화정책 쓰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영국의 그런 정책에 따라서 미국이 공황에 빠지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영국이 우리의 금을 뺏어 가려고 하거든.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같이 맞서라라고 해서 금을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게 미국 연준입니다. 미국도 영국 그런 근본위주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게 1913년부터입니다. 미 연준이 1913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은 금에 따라서 경제가 생태계가 자동 조정받듯이 경제가 조정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나라들이 돈을 찍어대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국제적으로는 종이, 한국에 원하는 국제적으로 완전히 종이죠. 유로나 엔은 국제적으로 완전한 종이는 종이와 아니에요. 완전한 종이랑 조금 우리는 완전한 종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안 움직여버리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그냥 종이에요. 종입니다. 근본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국 원화 갖고 생각을 하면 부동산이 아닌 이상은 그냥 종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종구님도 이야기했지만 근본이자 따랑 비슷합니다. 달러화가 들고 날음에 따라서 한국 경제도 그냥 조정을 받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국내적으로 발권력이 있는 중앙은행이 있기 때문에 옛날의 근본이자 완전한 근본이자처럼 뭐 가격 정화 플로우 메커니즘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그런 게 작동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작동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가 아니 우리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갈 거야. 외환위기 생깁니다. 나가는 돈 나가세요. 나가서 관계없고 우리는 국내 돈 찍으면 돼. 외환위기를 겪은 거는 그것 때문이죠. 일군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종군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우리나라가 조금 영향을 덜 받으려면 우리나라가 달러 보유를 많이 하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달러 벌어가지고 그거 금고에 쌓아놓고 열심히 왜 일했나요? 금고에 돈 쌓아두려고 열심히 일했나요? 그 돈 그 금고에 넣어놓고 뭐 하려고? 옛날에 금을 채굴해가지고 중앙은행들이 지하 창고에 넣는 거랑 미국 국채 걔네들이 이제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그거 사니까 금리는 엄청나게 낮잖아요, 그죠? 그냥 뭐 1% 미만의 금리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사고 있죠. 중앙은행이 사고 있어요. 통한채라는 걸 발행해서. 미국 국채를 산다는 거는 구조적으로 적자를 보는 투자인 거예요. 물론 이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은 상당히 잘하고 있어서 이걸 열심히 잘 굴려서 돈을 벌고는 있지만 가끔가다 큰 손실이 나죠. 절대로 그 구조적인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정기적으로 오거든요. 금융위기 때라든지 이런 때. 러시아, 브라질만 하더라도 2014년에 거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 세계에 들어왔던 돈들이 다 빠져나간 거죠. 다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2배씩 올라가는데
야, 그 환율 잡아. 98년은 우리처럼 중앙은이 갖고 있는 달러를 팔면서 환율 올라가는 걸 막은 게 아니고 그냥 방치했어요. 왜 안 보이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서 나가세요. 환율이 2배씩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해외에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손실이 자산 가격도 떨어진 데다가 환율은 2배 올라갔기 때문에 손실이 60%, 70%씩 나는. 그쯤 되니까 포기하더라고. 그냥 아휴, 한 10년 있으면 좋아지겠지 뭐. 한국에서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도 그 정도가 되니까 그냥 상속하고 말자. 그러면서 이제 증여해버리고 그냥 냅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빠져나가는 게 중단되면서 그동안은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하게 오겠죠? 그거 잡는다고 금리도 엄청 심하게 올려요. 이게 가격 정화 플로우 메커니즘입니다. 그때 모스크바에도 상점에 물건들이 싹 사라졌어요. 푸틴 대통령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지금도 그 러시아 중앙은행의 총재입니다. 여자분인데 근데 푸틴 대통령이 절대적인 신뢰를 받아요. 푸틴 대통령한테 자존심 많이 상하겠지만 달러와의 지배를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테니 몇 달 동안은 모스크바 상점에서 생필품 다 동나고 국민들이 분노하겠지만 좀 견디자, 참아내자. 3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환율이 2배가 올라가고 외환보유고는 갖고 있었죠. 그대로 갖고 있었고 환율이 2배쯤 올라가니까 이제 나가던 돈들이 스톱하기 시작. 환율이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상태가 돼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수입이 재기가, 물론 물가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많이 피폐져 있지만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최악을 지났습니다. 근데 그게 올바른 처방책이었나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간이긴 하지만 생태계의 지배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달러가 없으면 수입할 수도 없습니다. 돌아가지가 않아. 옛날에 금본위에서 금이 없으면 금이 없이 은을 갖고 있는데 은은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자존심 상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정책을 상거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는 참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98년에 외환위기를 겪은 거예요. 그때 9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외국인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고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렸겠습니까? 야, 물가 안정시켜. 선거에서는 절대 지면 안 돼. 외환보유 푼 거예요. 무너졌죠. 근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자기 평생 할 건데 그래 좀 어려운 거 견뎌내자. 내가 여기서 자존심 걸 거는 아니야. 정말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존심은 국민들의 미래를 지켜야 되는 것이지 자기 자존심을 지킬 건 아니에요. 당시에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당했거든요. 중앙은행 총재가 굉장히 현명하고 배우신 분이, 이 양반이 정치인들이 뭐라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 독립돼 있다. 안 들어. 물가 올라가네. 금리 계속 올린 겁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데모하고 난리가 났죠. 지금 당신들이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의 미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시 안정을 찾더라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브라질 국채를 많이 샀잖아요. 증권사들이 많이 팔아가지고 증권사에 계신 분들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브라질에 탐방을 가요. 브라질 재정부의 이 관료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니네들 채권을 많이 샀는데 야, 얘 골치 아파 죽겠다. 우리 투자자들한테 매일 혼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 없어요. 우리가 찍어내는 국채가 1년에 얼만데요. 한국에 얼마나가 있어요. 우리 신경 안 써요. 그 사람들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브라질 중앙은행이 달러를 풀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팔고 나왔겠죠.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중앙은행이 외세의 농간에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1997년에 외세의 농간에 놀아났습니다. 환율 주권 이래서 하면서 환율을 지켜야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중국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돈 찍으면 되지. 근데 그 돈이랑 같은 돈이 아니에요. 예. 코스피가 열흘 내내 떨어지고 있다고 치죠. 근데 갑자기 이제 국민연금이나 연기금들이 들어와서 코스피를 막 사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민심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야, 정부가 나서서 이제 좋아질 것 같아. 천만에 지금 팔고 나가자. 우리가 쟤들 믿고 사면 쟤들 다 팔고 나갈 거야. 지금이라도 팔자 이렇게 됩니다. 그게 민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어떤 상황이냐면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민심이 이게 여기저기서 막 돈을 회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조그마한 은행, 우리로 따지면
뭐 단위 농협, 단위 신협, 단위 생활금고라고 하는 조그만 단위의 금융기관들이 파산을 할 위험에 내몰리는 것이죠. 실제로 파산하는 것들도 생기고. 그러면 뭐 돈 더 풀면 되겠네. 안 됩니다. 돈 더 풀면 민심이 더 빠져나가요. 이런 경우에 중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면, 야, 해외에서 달러 들어왔다. 지금 그래서 중국은 달러가 들어오도록 이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투자 좀 해줘.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나 트럼프의 보좌관들이 쟤들 지금 급한 것 같은데 좀 더 밀어도 되겠네. 그래서 밀고 온 것이죠. 중국 자존심 상합니다만 받아들여야 돼요. 현명합니다. 그래, 네 요구 좀 들어줄게. 그래, 뭐 관세 많이 안 낮춰도 알았어. 일단 돈 들어오고 보자. 그래서 달러가 들어온다 하기 시작하니까 중국 사람들도 눈빛이 바뀌고, 그러면 투자해볼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